연락이 안 돼요. 차도 어디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착각한 거예요, 착각. 차를 공짜로 타게 해줄 테니까 가보실래요? 뭐 할부금 내줄 테니까. 그럼 너 돈 10원도 낼 필요 없고 그거 빨리 가져가. 한 2억 가까이 됐죠. 저 지난달에 월세도 못 냈어요. 딱 2배예요. 6,850인 게 5,000. 중고차 딜러를 통해 고가의 차량을 인수했다가 수천만 원 빚더미에 앉게 된 차주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60여 명에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차는 구경도 못하고 매달 할부금만 나가는 차주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월 초 경기도 안산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발견된 외제차 한 대. 차 가져가 수리해라 맡겼는데 지금 이래 해놓은 거 아니에요. 차로 2년 만에 보신 거예요? 2년이 넘죠. 31개월 넣었으니까 내가 30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지금. 차는 문도 잠기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차 키는 어떻게 해요? 한테 이제 있죠. 근데 이거 명의가 선생님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내가 지금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놨다고요. 그거 지금 벌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소를 해요? 명의 이전 서류를 건넨 손모 씨. 차는 구경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차가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구경도 한 번 넘겨봤지 않았어요. 어디 익산에서 2번인가 3번인가 딱지 뭐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게 저한테로 이게 제가 소유 주니까 왔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뭐 속상하고 한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그 원망이 저한테로 와요. 이들은 딜러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았던 걸까요? 어떤 동생이 형님 차를 공짜로 타게 해줄 테니까 가보실래요? 너 어떻게 공짜로 타냐? 뭐 할부금 내줄 테니까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에 공짜라는 거 없는데 얘는 이제 공짜로 타격을 해준다니까. 기름값, 보험료, 세금만 내고 타라 이거예요. 근무했던 데 당시에 제가 모닝을 타고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네시스 한 대가 지금 너 돈 10원도 낼 필요 없고 그거 지금 한 2년 그냥 공짜로 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빨리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공짜로 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고차 딜러 한모 씨를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한 씨 일당은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차주에 지금 할부금이 묶여 있는 상태로 지금 차량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 차주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캐피탈 비용을 갖다 이쪽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한테 옮기려고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는 할부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같이 옮겨야 되잖아요. 차 명의서까지 같이 줘야 되니까. B라는 사람한테는 캐피탈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옮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부금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대출 할부금은 자신이 내겠다며 약속 이행각서까지 내밀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게 아마 100한 2, 30만 원 주잖아요. 근데 그 비용은 내가 다 내니까 공비하고 이런 것도 내가 다 보험만 들고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연예인들도 많이 타고 있다는 설명에다 설사 문제가 생겨도 차 명의를 갖고 있으니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계약자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쪽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그게 자기네 차가 뭐 연습대가 굴러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타고 있다. 이거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거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한 1년 정도만 내줘도 크게 문제 없겠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차는 제 명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뒤부터 한모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약속했던 할부금도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랴부랴 캐피탈사에 문의하며 상황 파악에 나선 차주들. 대중은 그거 비싼지 몰라. 중고차 사이트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이게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5천만 원 했냐 이거예요.
4,950을 것 같아요. 뭐 이걸로 이번에 이제 이런 일 해봤더니 제 차가 시세가 2천이 안 돼요. 매매 계약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써져 있었는지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쩔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내가 이거를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 부채의식이 있었으면 제대로 확인을 했겠죠. 그동안 한 씨가 보였던 미심쩍은 행동들도 하나둘씩 뇌리를 스쳤습니다. 뭐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가 뭐 백혈병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이라고 하면서 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따 전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회피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20만 원도 줬다가 10만 원도 들어왔다가 뭐 5만 원도 들어왔다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한 씨 일당이 실제 차량의 최대 2배나 많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차를 팔아도 대출금 상환은 불가능했고 최고 17%에 달하는 높은 이자까지 모두 차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치아가 안 좋아요. 치과를 가야 되는데 대출이 과하게 잡히니까 이제 카드사들 한도가 다 이제 전부 다 줄어서 치과를 못 가. 지난달에 월세도 못 냈어요. 이제 정말 막바지로 왔어요. 나이 60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불량 상태에서. 그때 딱 코로나였어요. 갑자기 코로나 딱 터져갖고 50만 원 너무 팔고 하는데 2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한 씨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처남 김모 씨와 함께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매매 상사에 적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처남 김 씨는 현재도 이 상사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선 이번 사기 행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 풀렸어요. 사후증을 내고 계약서를 도출해서 매매 알선을 하고 저희 상사는 그거에 대한 계약서 배송을 뭐 환불에 10만 원 이 정도. 그런데 취재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차량인데 다른 가격이 써 있는 매매 계약서 2개가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 후 상사에 제출하는 용도였는데 여기에는 실제 시세와 비슷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대출을 위해 캐피탈사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시세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은 금액이 써져 있었습니다. 실행된 대출금은 일단 매매 상사로 보내지는 구조. 그렇다면 상사 측은 차량 시세보다 과도하게 실행된 대출을 몰랐던 걸까요? 매매 상사로 원금이 다 일단 보내졌는데 로 제출된 매매 계약서상 차량 가액이랑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1,000만 원, 뭐 2천만 원. 그 원금에 대해서는 가 어쨌든 법인 계좌로 들어가는데 이상함을 못 느꼈는지. 그래서 이제까지도 돈이 들어오면은 그 소비자하고 합의하에 통장에다 넣어주면 그 친구가 그쪽에다가 다시 저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던져주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여윳돈 대출 뭐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른바 여유자금 대출, 즉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 담보대출을 더 큰 금액으로 일으켜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값보다 높은 대출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차량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 어떻게 4,700이라는 거를 대출이 나왔냐 이거죠. 매매 계약서 매매 가격도 4,700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이번 사건에 가장 많이 이용된 두 캐피탈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대출 심사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캐피탈사는 고객의 신용 점수, 매매 계약서상 거래가, DB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여기서 DB란 캐피탈사마다 중고차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분석해 만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옵션은 포함되지 않았고 한 캐피탈사는 옵션뿐만 아니라 사고 이력도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사고 이력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높게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사례를 보면 캐피탈사용 계약서상 거래가, DB, 실제 대출 금액이 거의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씨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DB 최고가와 맞춰서 캐피탈용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차량 가액 같은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 플랫폼 그런 데서 시세를 받아서 DB화 시키거든요. 키로수 그리고
연시 이 정도 수준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행 계약도 하면 안 되고요. 차량 그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시세도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피해 방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주소지. 네, 안녕하세요. 혹시 씨 댁 맞나요? 죄송한데 저희 작년 10월부터 다른 사람 사는데 왜 계속 다른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전입식을 해요. 그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 살지 않았다. 네, 실제로 살죠. 2015년 처음에 입주하기 때문에 안 살았어요. 2015년 5월 7일에 들어서 2016년 5월 6일 날 조금 더 살긴 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안 살았어요.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허위 전입신고였다는 겁니다. 한 씨의 사무실도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쇠사슬로 굳게 잠긴 상태. 오늘 아예 다 왔습니다. 보니까 피해자들 좀 많은 거 아시죠? 많죠. 한 4, 50분 되는 것 같아요. 뭐 월세도 많이 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6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사장님 혼자 밀렸어요? 혼자? 1,000원 빚. 경찰 조사 결과 한 씨 일당은 연락이 끊긴 지난해 10월 말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 무효화에 나서는 등 검거와 송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중고차 대출 과정도 들여다보는 중이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